네, 많이 즐겨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태풍 때 저 혹시 20명밖에 안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300명이 넘는 그 보람 회원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멋진 경험하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최윤식 박사님을 뜨거운 박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 이렇게 환호를 해주시나요? 아니면 아무튼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지난주에 왔는데요. 저도 와서 제가 제주에 일정이 있는데 제주에 일정에 계속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주에 있다가 다시 이번 주에 서울 올라오니까 서울도 말이 아니네. 또 태풍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제가 미국에서 왔는데 뭐 어제 갑자기 뭐 태풍이 온다고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의뢰의 태풍인 줄 알았더니 요새 뭐 역대급 태풍에 든다고 그래가지고 원래 오늘 오전부터 이제 오후까지 저희 연구소에서 제가 진행하는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는 제가 어제 저녁에 전부 다 긴급 문자를 보내서 캔슬을 시켰거든요. 그리고는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네, 우리 이제 연구소에서 오늘 쉬느냐?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시냐면 조심히 오시라. 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또 오늘 2시부터 또 서울이 뭐 집중적으로 역대 5위급에 드는 그래서 절대 방송에서는 계속해서 아침부터 나가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혹시나 하고 전화를 했는데 역시 조심해서 그래서 조심해서 왔습니다. 아무튼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앞강에도 태풍 때문에 또 많이 못 오시고 그래서 신청은 400명 넘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100명도 못 오실 것 같다고 해서 괜찮습니다. 또 오신 분들이 중요하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 60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60분 정도 강의를 하고 또 질의응답을 좀 받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같이 이야기할 주제는 한국의 미래입니다. 원래 이제 제가 오늘 사실 PPT가 한 200에서 300페이지 정도 됩니다. 1시간은 절대 못하겠죠.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 제가 진행을 좀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PPT를 따라가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할 겁니다. 아무튼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짧은 시간 안에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오늘 특별히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방향보다는 지금 우리 주위에서 한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어떤 힘의 변화들 또 사건들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갖는 경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미래의 어떤 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한국 사회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들을 소소하게 좀 이야기를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다루지 못하니까 혹시 특별하게 이런 부분은 꼭 물어보고 가야 오늘 내가 꼭 태풍을 뚫고 온 이유가 있다. 이러면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문 미래학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생소한 직업이죠. 요새는 좀 미래학이 붐을 좀 많이 탔어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미래학자라는 호칭을 가지고 활동하신 분이 그래도 몇몇 분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가 미국에서 미래학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제가 미래학자로서 활동을 공식적으로 하게 된 때가 제 기억으로는 한 2008년, 9년 이때쯤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때는 지금도 굉장히 생소하지만 미래학, 미래학자 그런 엘빈 토플러 정도는 아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 이런 어떤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이후로도 많이 그래도 대중적 인식이 넓어졌지만 지금도 가끔 이제 인터넷에서 제 책이라든지 또 활동에 대해서 피드백한 것들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학이 왜 필요하냐 이런 또 질문들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학에 대해서 오해도 있고 또 잘못된 이해도 있고 이런 게 섞인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예언과 예측에 관한 부분입니다.
미래 한자 그러면 가장 많이 제가 받는 질문 혹은 오해가 예언가냐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는 뭐 제가 2008년 이후부터 강의 또 책으로는 2011년, 12년 뭐 이때 이후부터 여러 한국과 세계의 경제부터 시작해서 기술과 산업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시나리오들을 발표를 하니까 도대체 뭐 이런 또 질문 혹은 뭐 그런 질문도 많이 받죠. 혹은 이런 분석도 뭐 많이 받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잘 맞추냐. 네. 그래서 일부에서 그런다. 세계에서 가장 잘 맞추는 사람, 잘 맞추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한국에서 가장 잘 맞추는 사람 최윤식 박사.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미래학자는 미래를 맞추는데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연구원들이나 또 저에게 미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미래 연구는 미래를 맞추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 제 기업에 가서도 시나리오를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할 때 이게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막 듣다 보면 빠져들어서 예언으로 듣는 분이 계셔요. 오늘도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만약 제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한국의 좀 위기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 얘기할 건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 듣다 보면 많은 분들이 직관적으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한국을 떠나야 되나? 집을 싸서 오늘부터 집을 다 팔아서 가야 되나? 뭐 이런 이제 한국은 끝장났구나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시나리오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예언과 예측을 구별해야 되는데요. 예언은 100%의 확률을 가지고 미래를 맞추는 겁니다. 100%의 확률을 가지고 미래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엘빈 토플러도 불가능한 거고 후대에 그를 능가하는 천재적인 사람이 나와도 미래를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100% 확률을 가지고 미래를 알 수 있는 존재가 딱 한 존재가 있는 그건 신입니다. 신밖에 없죠. 그래서 예언은 신의 영역입니다. 종교의 영역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누가 하냐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신이 미래를 가르쳐줍니다. 신이 미래를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하신데요. 뭐 종교를 가진 분들은 또 이해가 되겠죠. 미래를 가르쳐주는 방법인데 첫 번째가 직접 가르쳐줍니다. 바로 워딩으로.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면 계시입니다. 저는 이제 종교가 기독교인데요. 뭐 각 종교마다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이런 게 이제 예언서죠. 신이 미래를 가르쳐줘요. 그럼 그것을 듣고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예언가는 미래를 자기가 연구를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써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죠.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또 신이 미래를 가르쳐주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꿈입니다. 그걸 이제 예지몽이라고 해요. 꿈 혹은 환상. 근데 자기가 꾼 꿈을 통해서 미래를 예언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프랑스의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그래서 계시나 혹은 환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죠. 당연히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은 미래 연구가가 아니라 뭐 지금처럼 뭐 빅데이터를 돌린다든지 인공지능을 사용한다든지 막 식물을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기로해서 뭐 계룡산이라든지 혹은 아주 높은 산이라든지 혹은 나무가 굉장히 많은 산이라든지 혹은 나무가 하나도 없는 산이라든지 뭐 이런 산에 가서 신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달합니다. 1950년대 20세기 들어와서 1950년대에 우리가 미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더 질문을 드릴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박사님,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예언이라는 걸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죠. 정확히 하면 미래는 예언할 수 없는 겁니다. 100% 맞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미래는 예언할 수 없지만 미래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얼마나 미래를 잘 예측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잘 이렇게 빨리 안 와 닿으실 수 있는데 제가 질문 하나 던지면 미래는 예측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예측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예측을 아주 잘해야 되는 거구나. 나의 미래는
내 자녀의 미래는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질문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몇 시에 끝날 걸로 예측하십니까? 예. 이게 예측이 지금 안 되신 분은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뇌 전두엽 부분에 이상이 있죠. 사람은 예측을 합니다. 본능적으로 합니다.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예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예측을 해야만이 내가 그 다음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예측을 하지 못하면 의사결정을 못합니다. 가끔 내가 뭔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린 경우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집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시작해서 내가 곧 이제 정시 지금 수시인가요? 네, 수시, 정시. 제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한국어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네, 헷갈려서. 그래서 그런 어떤 입시 처리되면 이제 내가 학교를 어디를 선택해야 되지, 과를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제가 이제 미래학자 활동을 하니까 가장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박사님, 우리 애를 무슨 과를 보내야 돼? 어제도 전화를 받았어요. 네. 뭐 그 말은 뭐죠? 미래에 10년, 20년 후에 어떤 과를 가야 애가 돈을 많이 벌겠냐는 거죠. 그리고 어떤 과가 연봉이 높겠냐라는 거죠.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도 질문 주시면 모르겠지만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예측하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달라지겠죠. 근데 그 예측을 못하게 되면 무엇을 선택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없다 본인이 소신이 있을 수 있어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거야, 뭐 있는 거야. 어떤 소신을 갖더라도 본인은 지금 뭔가를 예측합니다. 네. 그럼 차이는 뭐냐? 내 예측이 얼마나 통찰력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네. 그래서 미래 예측은 의사결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이 내년 한국의 경제가 어떨 것인가? 예를 들면 정확하게 맞출 수 없지만 방향성에서 올해와 비슷할 것이냐, 올해보다는 좀 나아질 것이냐, 혹은 올해보다 더 안 좋아질 것이냐, 트럼프가 내년에 재선인데 재선에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기업의 지금 최대 고민입니다. 기업에 가면. 왜냐?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내년에 재선이 안 된다라고 하면 버티면 되는 겁니다.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와서 미국에 공장 지으라고 하잖아요. 한국에도 와가지고 온통 그런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고민이 쌓입니다. 네.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이 안 된다 그러면 적당히 분위기 맞춰주고 이러다가 립서비스 해주고 안 하면 되는데, 만약에 또 트럼프가 돼버리면, 트럼프는 또 독특한 사람이잖아요. 예, 해코지를 막 하거든요. 뒤끝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안 하면 곤란하단 말이죠. 그래서 기업이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재선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아예 그냥 미국에 공장을 주면서 좀 미국의 기회를 좀 더 얻자, 뭐 이런 거. 미주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진핑의 고민이 바로 그런 거예요. 트럼프가 재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된다 그러면 버티면 되는 거고요. 예, 굉장히 많은 걸 내놔야 되기 때문에. 된다 그러면 뭔가 어느 정도 트럼프의 스타일을 봐서 괜히 질질 끌다가 더 많이 밀려서 막 공격을 당하다가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도 고민이 많은 겁니다. 즉 이렇게 어떻게 예측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의사결정, 그리고 그 의사결정은 결국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뭐가 결정하냐? 여러분의 의사결정이, 오늘의 의사결정이 미래를 결정하죠. 그래서 미래 예측은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중요한 미래 예측을 예언에 의존할 수 없죠. 네. 아주 오래 전 옛날에는 예언에 의존했습니다. 신탁을 받으러 갔어요. 중요한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뭔가 중요한 걸 하면 신탁을 의지했어요. 저는 이제 기독교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가끔 그런 거를, 뭐 요새는 좀 덜 하는데 가끔 그런 거 봤어요. 네. 어떤 분들은 영한 존재를 찾아가서 무슨 학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를 가야 되냐 물어보지만, 또 기독교 안에서는 또 목사 한 명이도 물어보기도 해요. 우리가 미래는 처럼 중요한데 또 미래는 또 언제가 중요하냐면 그나마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약화됩니다. 왜냐? 과거에 했던 대로 하면 되거든요. 굳이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연구하거나 좀 세심하게 또 다른 미래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큰 변화의 시기 아니면 여러분들은 오늘 제 강의 별로 안 오셨을 겁니다. 뭐 그걸 뭐 물어봐야 알아? 뭐 과거에 했던 대로 내 경험대로 하면 되는 거지.
문제는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러는 거지. 내가 몰라서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확실성의 시대, 즉 변화가 거의 없는 시대. 어제 생각했던 게 오늘 맞고 오늘 했던 게 내일 맞는 거죠. 그래서 어제 좋았다가 내가 아빠나 엄마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직업을 아들에게 또 딸에게 그대로 추천해줘도 동일하게 좋을 때 이게 이제 변화가 없는 시대, 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확실성의 시대는 의사결정이 굉장히 편하죠. 그런데 인류의 역사는 확실성의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확실성의 시대가 쭉 있다가 그 확실성의 시대가 한계에 도달하면, 즉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는 거죠. 확장의 한계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방식으로 더 이상 확장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 시스템의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가 되면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추가적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그 다른 방법이 예전과 다른 방법을 해야 돼요. 예전과 다른 전략을 써야 되고 예전과 다른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두 개가 충돌하는 시기가 가장 불확실성이 높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게 나타나면 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과거 것을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과거만큼도 퍼포먼스는 안 나고 지금이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그 질서가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는, 상식적으로 알게 되는 때가 되면 다시 거기서부터 그 질서를 가지고 확실성의 시대가 쫙 가죠. 역사는 확실성, 불확실성, 확실성, 불확실성으로 갑니다. 그 변화를 패러다임 체인지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 때, 특히 한국의 미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국내외적으로도 그렇고 국외의 국제 정세도 그렇고 우리가 쉽게 이렇게 해야죠. 20세기까지 지배했던 그 틀들이 한국 내부로 보면 지난 4, 50년 동안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했던, 우리들이 익히 알았던, 그게 직업에서부터 시작해서 비즈니스 성공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했던 그 성공의 방식들이 이제는 들어맞지 않는다. 부동산은 끊임없이 오르는 거야. 중간에 한 번씩 조정은 받지만 사면 오르는 거야 라고 생각한, 즉 부동산 대세 상승기. 그래서 지금도 좀 조정이 있지만 또다시 제3차 대세 상승기 올 거야. 그러면 약간 조정받을 때 지금 집을 사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게 이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걸 요새 느끼시죠? 이상해요. 신호는 와요. 미래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미래는 반드시 미래의 징후, 신호를 주고 와요. 그 신호가 뭐냐? 이상하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됐는데 그만큼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건 신호예요. 네. 과거처럼 아니라는 거죠. 보통은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이 정도 하면 성과도 나고 뭔가를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죠. 미래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래는 반드시 미래의 징후, 신호를 주고 옵니다. 이걸 이제 퓨처스 시그널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통찰력을, 미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좀 빠르게 이해하고 통찰하려면 그 신호들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미래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 있냐? 과거와 현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와 현재 속에서 미래를 바꾸는 힘들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 힘이, 어떤 것은 조금 확실성이 높은 힘이 있고 어떤 힘은 불확실성이 좀 높은, 즉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것은 A로 갈지 B로 갈지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추적하다 보면, 변화의 힘들을 추적하다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미래를 맞출 수 없지만 예언처럼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은, 미래연구는, 미래예측은 바로 그런 방향성에 대한 예측이죠. 오늘 제가 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몇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한국 내부에서 왜 그러면 한국은 지금 달라지느냐? 그 힘들 중에서, 여러 가지 힘들 중에서 가장 확실성이 가장 높다라고 인정받는 힘이 있는데요. 그게 인구 구조라는 겁니다. 쉽게 해서 예를 들면 저출산 고령. 그럼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반대죠. 네. 출산을 많이 하고 다출산, 그리고 고령화가 아니고 60, 70까지 평균 수명이 짧았죠. 네. 그래서 인구 구조의 변화는 미래를 예측하는 여러 가지 힘을 분석하고 보는 힘들 중에서 굉장히 확실성이 높은 힘입니다. 단 이때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방향성입니다.
많은 분들은 물어봐요. 박사님, 한국의 금융위기도 예측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언제쯤 옵니까? 물론 제가 독자들의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시간을 제 책을 보면 얘기하기도 해요. 뭐 몇 년도. 근데 그걸 예언처럼 드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의 그냥 기준점. 즉 그걸 얘기하는 것은 빠르냐 늦으냐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왜? 고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오는 건지 내년 오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아니 좀 기다려야 되면 이게 10년 온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무적으로 숫자를 쓰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예언처럼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빠르다 느리다를 표현하기 위한 숫자죠. 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들은 맞출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불확실성이. 혹시 제 책에서 그런 일이 나오더라도 절대로 우리가 1999년처럼 2000년 되면 세상이 멸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숫자를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네, 1945년에 예를 들면 통일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하십니다. 그거는 그냥 뭐냐 가깝냐를 표시하기 위한 가시적 어떤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건 맞출 수 없지만 방향성들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쉽게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제가 뭐 시진핑 얘기하고 미중전쟁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주무실 것 같으니까 이걸 넘기자마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못 넘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눈을 보고 제가 지금 머릿속에서 지금 강의하는 지금 재구성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시진핑 얘기하면 아까 조시더라고 한 두 분 정도. 부동산 하니까 갑자기 눈이 떠지셔가지고. 정찰되어 있습니다. 두 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구 구조가 변한단 말이죠. 그러면 당장 내가 오늘 사는 아파트가 뭐 당장 내려가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아셔야 돼요. 집도 수요 공급의 상품입니다. 수요 공급의 원리를 따라갑니다. 국내 수요가 모자라면 외국 수요라도 있으면 돼요. 저출산은 국내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고령화는 비싼 집을 계속 붙들고 갈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은퇴를 하면 한국 사람들은 대략 한 50% 정도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저의 수단입니다. 근데 이 말은 거꾸로 우리 국민의 50%는 마지막 수단도 없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주는 완전히 생활보호 대상자에 준하는 수준의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국민연금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그 국민연금 가입된 분들 중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백만 원씩 받는 게 아니에요. 몇십만 원밖에 안 돼요, 그것도.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내가 집이 있고 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한 달 평균 두 부부가 사는데 인간다운 삶, 풍족한 삶도 아니에요.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필요한 돈이 뭐 180만 원, 200만 원 뭐 그 언저리 얘기합니다. 그럼 한 180만 원 미니멈을 잡아도 1년에 꽤 많은 2천만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은퇴 이후에 내가 한 10년만 살면 2억이면 돼요. 그러면 이런 무슨 계산이냐면 집을 팔지 않고 차를 팔지 않고도 차를 바꾸지 않고도 내가 퇴직금을 받으면 그걸로 최악의 경우 쓰고 살아도 길거리에 내앉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래 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오래 살아요. 제가 되짚어보니까 나이 30대, 30살 때 평균 수명 뭐 60세, 70세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30살이 되니까 난 벌써 30살이 돼가지고 인생을 이제 반절이나 살았나. 마흔이 됐더니요 80세 평균 수명 80세였어요. 그래 또 반절 살았대요. 놀라운 것은 반절 살았는데 남은 기간이 더 늘어났어요. 제가 이제 곧 50인데요 100세 시대에 또 반절 살았대요. 그리고 남은 기간이 50년이에요. 여러분 충격적이죠. 제가 지금 충격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평균 수명 100세는요 여러분이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는 그 기술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건강에. 그냥 우리가 국가적 수준이 높아지고 보건의료 수준이 높아져서 관리를 잘하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의료기술에서 내가 예방도 잘하고 초기에 암도 검진하고 이래서 고쳐서
예,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심장 갈아 끼고는지 뭐 폐를 갈아 낀다든지 그 다음에 80세가 됐는데 팔순 선물로 자녀가 와가지고 이번에 눈 하나 갈아 끼워 드릴게요 뭐 이런 거. 예, 제가 지금 학자다 보니까 직업병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원고를 계속 써야 되니까 이 손가락, 터널 증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거북목은 당연히 따라오겠죠. 저는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을 30분씩 안 하면 정말 힘듭니다. 오후에 긴장형 스트레스가 쫙 와요. 두통이. 끄떡이는 분이 많네요. 동명상련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노안이 빨리 왔어요. 하도 많이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왔을 때는 자존심을 제가 내려놓고 다초점 렌즈를 맞췄어요. 근데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다시 돋보기를 쓰기로 했어요. 책을 볼 때. 50이 앞으로 50년 남았는데 큰일 났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80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눈을 갈아 껴야 돼. 그때가 되면 지금은 뭐 세계 어디 유럽 여행이다. 그때는 눈 하나 갈아 끼워 드릴까요? 담배를 많이 펴가지고 폐가 안 좋으면 폐 하나 갈아 끼워드릴까요? 그럼 뭐 어떻게 해줄래? 로봇 사이보그 눈부터 시작해서 줄기세포 배양까지 가 있습니다. 뭘로 하실래요? 뭐 이렇게. 그래서 다 갈아 낀단 말이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도 오래 살게. 이제 이런 기술이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지금 우리는 100세예요. 그럼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보수로 와도 여기 오신 분들이 앞으로도 한 50년 이상 다 사실 것 같으니까 50년 이내에 그 기술적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120세를 살게 되는 거죠. 60이 되면 또 이런 말이죠. 혼자 살아. 놀라운 것은 60년 남았대요. 와, 이 60년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단순하게 60년 내가 살았는데 나머지 60년이 남았다. 이게 아니에요. 왜냐? 60년은 어른으로서 60년을 살아야 돼요. 그럼 내가 30세 때 직장에 들어가서 60세에 은퇴를 30년 일을 했잖아요. 그 30년 일을 2번을 더 해야 돼. 끔찍하죠. 와, 내가 지금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내가 은퇴를 곧 앞두고 나 이제 은퇴 위해 삶을 쫙 즐기려고 했는데 그 고생했던 삶을 2번을 더 살아야 된대. 그게 60년이에요. 근데 문제는 평생 직장이 깨져서 은퇴는 더 빨라져요. 50세. 그럼 은퇴 이후에 100세 되면 50년 혼자 살아야 되고 은퇴 이후에 120세면 70년을 혼자 살아야 돼. 1년에 2천만 원씩 10년이면 2억 50년이면 10억 70년이면 14억 현찰로. 그럼 둘 중 하나에 은퇴할 때 현찰로 10억을 통장에다 딱 저축해서 놓으시든지 아니면 은퇴 이후에 10억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일을 해서. 당연히 비싼 집을 살 사람이 줄어들겠죠. 집은 필요해요. 일부에서 한국의 부동산을 마치날 예측하면서 한국의 부동산은 계속 팔린다. 맞아요. 가구가 늘어나니까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제가 한국의 부동산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저는 이렇게 해요. 가격 정상화예요. 중요한 건 가격 정상화. 집이 안 팔린다. 사람들이 집을 안 산다. 이게 아니고 사요. 계속 사게 돼 있어요. 길가에 나앉을 수는 없잖아요. 집은 사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격이 하락해요. 왜? 비싼 집을 살 사람이 줄어드니까. 지금 20대들은 우리 기성세대들보다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않아요. 지금 당장 취업률도 떨어지고 동시에 어떻게 돼요? 우리 기성세대는 한국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한강의 기적이 일어날 때 그때 같이 일어나는 세대이기 때문에 급여가 계속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죠. 그러니까 올라오는 세대는 당연히 아버지 세대와 비교해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경제력이 약하고 아버지 세대는 그 은퇴 이후에 50년, 70년을 살아야 한 삶을 자식의 도움 없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면 돈을 어디선가 꺼내 써야 돼요. 당연히 어디서 꺼내 써요? 집에서 꺼내 써야 되죠. 그래서 그걸 팔고 더 가격이 낮은 대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50대 세대들 혹은 40대 세대들은 어떨까요? 이 낀 세대들이에요. 저 같은 세대. 제가 요새 그거를 굉장히 실감해요. 저희 장인어른 또 저희 아버지 은퇴를 하셨거든요. 30년 앞으로 더 사셔야 돼요. 정정해서.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 고민인데요. 하나는 오래 사시는 건 좋은데
이분들이 30년을 아무 일도 안 하고 직업도 없이 살아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란이 오시더라고요. 우리도 저 자식 된 저도 이게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요. 그게 3년도 아니고 30년. 그 30년의 시간 제가 말씀드렸죠. 짧은 시간이 아니죠. 젊었을 때 직장생활 시작해서 은퇴 때까지 굉장히 멀잖아요. 그 시간을 다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생활활동을 하면서 사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돈도 못 벌고 힘은 약해져 가면서 이러고 30년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은 하실 수 있는 일,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일이 없이 30년을 사시는 것,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거는 제가 심정적으로 힘든 거예요. 왜냐면 자식들도 힘들죠. 네. 그런 걸 보면 서로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 그렇다고 30년 동안 모시고 계속 효도관광을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이건 이제 경제적인 문제예요. 아까 앞에 거는 감정적인 문제인데, 정서적인 문제, 두 번째는 경제적이에요. 저희 할아버지 세대는요, 10남매였어요. 저희 막내 삼촌이 저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같은 날. 네. 그런 세대들이 많아요. 10남매였고요. 저희 어머니 쪽에 외가 쪽은 6남매였어요. 다 모이면 소수까지 한 100명 됩니다. 네. 대가족이죠. 근데 저희 아버지 때에 둘로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한 명을 줄죠.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 한 명인 세대가 40대가 되니까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30년, 40년을 살아계셔야 돼요. 그런데 은퇴는 빨라졌죠. 아까 그런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 40대, 50대가 되니까 나 먹고 살아야 되죠. 그 다음에 나도 이제 은퇴가 다가고 나도 50년을 살아야 되죠. 내 두 부부의 은퇴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밑에는 애들이 있어요. 애들 생활비는 더 늘어나죠? 옛날에는 얼마 전인가는 뭐 아이 하나 키우는데 한 2억 든다고 했다가 좀 지나니까 2억 5천, 지금 한 3억쯤 됐을 것 같아요. 네. 대학 보내줘야죠. 그 다음에 집 사줘야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네. 저희 와이프도 혼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부모님, 처갓집, 제 은퇴 준비, 우리 아들들, 애들, 이거를 내 집사님을 하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많이 벌면 총력을 다해서 거기다 다 집어넣든지, 못 벌면 서로 포기하든지. 그러면 이제 서로 힘들어지죠. 이게 지금 40대, 50대입니다. 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립니까? 이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 동력은 인구 구조 변화예요. 자, 제가 이러고, 자, 이거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값이 오르겠습니까? 내리겠습니까? 장기죠. 어느 방향으로 갈것같습니까? 중요한 것은 집은 계속 삽니다. 거래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10억짜리, 20억짜리 못 삽니다. 사람이 집을 살 때는 제가 이제 부동산 시장을 분석을 해보면요. 대체적으로 경제가 딱 성장할 때는 부동산 대세 상승이 두 번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구 구조가 딱 변화되면서 대세 변화가 와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첫 번째는요. 첫 번째 대세 상승 때는 배수의 증가가 많습니다. 우리로 보면 1980년대, 90년대입니다. 한국으로 보면. 왜 배수의 증가가 많을까요? 애초에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1000만원짜리 이렇게 10배가 뛰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 대세 상승일 때는 배수의 폭발적인 상승이 옵니다. 두 번째는 금액의 상승이 옵니다. 1억짜리가 2억이 되죠. 배수는 2배지만 1억이 뛰는 거예요, 한번에. 이게 두 번째 대세 상승입니다. 한국은 이 두 가지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정도 인구 구조가 받쳐져서 내부는 적더라도 외부에서 외국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집을 사준단 말이죠. 중국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막 집을 사주고 미국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우리가 판 비싼 집을 막 사주고 이러면 한 번 더 올라가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미국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고 선진국은 뭐 혹은 유럽은 어떤 나라 뭐 이런 그런 나라들은 자체 인구가 그렇게 되고 경제적 매력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버텨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약하죠.
그런데 여기다가 인구구조 변화가 드디어 왔어요. 그러면 미래는 정해져 있고 정확한 미래의 방향. 중요한 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해요. 비교 분석을 또 잘해야 되는데요. 유럽에도 보면 저출산 고령화 선진국형 문제니까 유럽에도 보면 선진국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저출산 고령화 평균 수명 연장되고 막 이래도 집값이 안 떨어진 데가 있더라. 독일부터 시작해서 북유럽과 얘기하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다 분석해드리면 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죠. 직관적으로 제가 그냥 감각적으로 제가 와닿게 한번 말씀드리죠. 그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됩니다. 왜요? 답은 간단해요. 우리는 유럽이 아닙니다. 이게 답입니다. 독일은 통일 그리고 유로화 화폐 통일로 제조업에서 가장 강국에서 가장 혜택을 본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내년에 통일되고 아시아 통합 하나가 돼서 우리나라 제조업이 다 돼서 한국이 이런 거면 입니다. 3차 상승입니다. 독일처럼.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요. 그 조건이 되면 됩니다. 같은 조건이어야 되죠. 북유럽 국가가 될까요? 간단해요. 세금이 50% 40%입니다. 여러분 세금 40% 50% 내시면 됩니다. 그럼 집을 팔 필요가 없죠. 나이 들었을 때. 왜? 독일 같은 국가, 북유럽 같은 경우는 대학 학자금 다 나옵니다. 애 나면 기초생활비 다 나옵니다. 나올 때마다. 국민연금도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되면 집을 팔아야 될 이유가 없죠. 비싼 집을 들고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도 만약 그렇게 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내년부터 당장 40% 50%씩 세금을 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다른 연관된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국은 어떠냐?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한국은 한국형 새로운 부동산 대세입니다. 뭐 이렇게 되죠. 뭐 가격이 어떻게 되냐 오늘 그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일단 물어보지 마십시오. 제가 그 전문가가 아니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미래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거고 미래는 분명히 미래를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거고 그 힘에서 대세를 가르는 그 힘들은 그게 언제쯤 우리가 두려워하는 어떤 리스크들이 올지는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럼 대세 상승이 언제 떨어질 겁니까? 뭐 제가 뭐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들을 얘기할 수 있죠. 뭐 금융위가 발발하면 뭐 이런 거죠. 그러나 그거는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렇게 되지? 언제부터 꺾입니까? 그럼 꺾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얼마씩 떨어집니까? 몇 년 동안 떨어집니까? 이거는 그냥 예시는 들을 수 있지만 아무도 못 맞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성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녀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일자리의 미래도 달라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업과 관련해서 한국에서 직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변화임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제가 하나를 든다면 한국 기업들이 주력 사업을 뭘로 바꾸냐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어느 일자리가 좋습니까? 삼성이 뭐 하느냐? 지금 현대가 뭐 하느냐? SK가 뭐 하느냐? 그들이 하는 주력 사업이 결국 가장 좋은 일자리입니다. 그곳의 기업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1차, 2차 협력업체들. 근데 만약에 삼성이 지금 스마트폰을 팔고 반도체를 팔고 막 이러는데 만약에 10년 후에 삼성이 더 이상 스마트폰을 못 판다면 10년 후에 삼성이 더 이상 반도체를 못 판다면 반도체를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스마트폰은 못 팔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 있죠. 못 팔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중국이 다 시장을 먹는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시장 자체가 축소돼가지고 할 수 없는. 또 하나는 10년 후에 스마트폰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뜻밖의 미래로 기업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럼 왜 없어질까? 없어지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거는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게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없어져요. 내가 지금 스마트폰에서 하는 것들을 대체하는 것이 나오면 통신 기능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에서 이건 좀 먼 기술이긴 하지만 치아 안에 심는다든지 통신칩을 귀 안에 심는다든지 그걸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하죠. 초연결 사회가 되면 스마트폰이 아니고도 사람들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가상혁명이라고 시나리오를 발표했는데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제품, 하드웨어를 통해서, 저는 제품을 통해서 가상의 공간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하지만 나중에 눈에 보이는 제품이 아니라 가상 공간 자체가 만들어지면서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트릭이죠. VR이라든지 AR이라든지 뭐 이런 거죠. 그러면 그걸 트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안경이 바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뀌면 굳이 그러한 어떤 단말기, 스마트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단말기거든요. 눈에 보이는 단말기. 작은 단말기가 스마트폰이고 좀 큰 단말기가 컴퓨터고 좀 더 큰 단말기가 TV가 되는 거죠. 그런 단말기를 거치지 않고도 가상에 들어갈 수가 있고 가상의 게임을 할 수가 있고 사람들과 통신할 수 있고 SNS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단말기가 필요 없죠.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 사람은 본능입니다. 미래 예측할 때 본능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 사람은 손에 들고 다니는 것보다 들고 다니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본능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손에 들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그 행위들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 결코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불편하시죠? 그 무거운 걸 들고 다니셔야 돼요. 요새는 폴더폰이 나와서 무게가 2배가 됐잖아요. 저도 큰 스마트폰을 노안이 와가지고 그제야 커져서 봤는데 그거는 해결이 됐는데 이게 너무 무거워요. 주머니에다 넣으면 폼도 안 나고 볼록볼록 튀어나오고 들고 다니기 힘들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뭐 들고 다니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힘든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대체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회사에서 내년에 대체제가 나온대요. 잡스가 만들었던 옛날에 손 안에 쥐는 4인치짜리. 그래서 요새는 그걸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불편하니까. 한 손으로 쥐고 뭐 가지고 다니기 편하고.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컴퓨터 들고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SNS 하는데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을 쫙 사람들이 밀려가고 컴퓨터를 사람들이 쓰지 않는 겁니다. 이게 본능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은 사라지겠죠. 삼성이 그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그 새로운 기술의 1등이 되면 삼성이 존재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없어지겠죠. 즉 직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한국의 기업들이 도대체 미래의 주력사를 뭘로 보고 있느냐. 그러나 미래는 제가 갑자기 오지 않는다고 했죠. 반드시 징후를 주고 옵니다. 그게 언제 열릴지 그 시간은 불확실성이지만 방향성은 정해졌죠.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미래에 어떤 직업을 어떤 전공을 해야 높은 연봉을 받을지가 나오는 거죠. 그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는 그런 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업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현재 있는 모든 주력사업을 다 4차 산업혁명이 얘기하는 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바이오테크놀로지, 나노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주력사업을 다 바꾸든지 뭐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 보면 인공지능 로봇 사업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 10년, 20년 후에는 로봇 기업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바뀌면 살죠. 왜요? 부가 이동을 하거든요. 왜 기업들이 그걸 해야 되느냐? 이건 간단해요. 기업 입장에서 부가가치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가가치가 이동하기 때문에. 즉 기업은 끊임없이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사업으로 해야 돼요. 높은 걸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현재 있는 기존의 산업은 이제 부가가치가 하늘에 도달했어요. 스마트폰이 더 성능 좋은 거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성능이 좀 좋아졌다. 카메라 성능이 좀 좋아지고 칩의 성능이 좀 더 빨라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에 대해서 내가 이전 버전보다 10만원, 20만원, 30만원 더 주고 사지 않습니다. 이게 기술의 상향 평준화예요. 그러면 내가 같은 가격의 스마트폰을 체인지할 때 나오면 사겠지만 물론 지금은 그것도 안 하죠. 그렇지만 그게 올랐다 해서 가격을 더 주면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겁니다. 오히려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환호를 하죠. 그러니까 부가가치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후발주자가 쭉 쫓아오면서 가격을 가성비를 가지고 올라오죠. 그럼 가격은 계속 떨어져요. 그럼 부가가치는 떨어지죠. 그럼 기업이 존재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기업이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를 얻든 뭘 얻든 그래서 컨텐츠를 얻든 혁신을 만들어서 어쩌든지 더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야 기업이 유지가 되죠. 그렇게 안 되면 새로운 영역을 가야 돼요. 새로운 영역. 새로운 영역의 부가가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환상이 오죠. 미래자동차는 여전히 지금 환상입니다. 인공지능은 환상입니다. 근데 환상에 사람들이 투자를 해요. 주가가 오르죠. 기대치가 높아지죠. 그 제품, 그 회사가 만든 제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 회사가 그 제품에 다음에 그 기술을 얻을 거니까. 이게 이제 환상이 만들어져요. 그 부가가치를 선점하는 거죠. 테슬라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테슬라가 들어왔죠? 네. 테슬라가 파는 자동차량은 그들의 목표량을 채우지 못할 정도로 생산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시가총액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미래의 상품들이 나와서 옮겨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가 바로 산업의 이동, 부의 이동입니다. 근데 그 산업의 이동과 부의 이동이 부가가치 이동이 뭐와? 직업의 이동과 연결되죠. 당연히 부가가치가 높은 데는 승진도 빠르고 월급도 계속 올라가고 기초연금도 높고 부가가치가 떨어진 데는 낮아지죠. 그래서 미래는 직업도 그렇고 뭐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징후를 주고 오고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힘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 같은 전문 미래학자가 발표하는 시나리오를 뭐 듣고 읽고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발표하다 보면 지면의 한계사 혹은 지금처럼 강의의 한계사이잖아요. 한 페이지도 못 넘어갔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넘어가면 곧바로 조실 것 같아서 제가 안 넘기고 그냥 여기서 그냥 강의 없이 하는 겁니다. PPT 안 보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간은 다 됐는데 하나도 안 넘어가고 막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강의나 책이나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흐름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큰 흐름이 우연치 않게 나의 어떤 관심사와 맞는다면 그걸로 도움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스스로 미래를 예측하는 역량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제가 이 책 말고도 올해 통찰의 기술이라는 미래학자 통찰의 기술이라는 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책은 뭐냐면 제가 미래 예측을 쭉 해오면서 예언처럼 모든 걸 다 맞추고 제가 했던 미래 예측이 뭐 적중률이 뭐 모두가 다 하나도 틀림없이 맞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개인이든 10년 동안 제가 활동을 해오면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그래도 평균 이상 좀 의미 있는 수준의 어떤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서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미래에 대한 예측을 했는지를 좀 뭐 개념 혹은 마인드셋 생각의 틀 그리고 혹은 기술들을 정리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정리하면서 물론 이제 쉬운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제가 독자들에게 그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통찰력은 즉 미래 예측력은 신비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 강의가 오늘 몇 시에 끝날 걸로 예측하십니까? 앞으로 몇 분 후에 끝날 걸로 예측하십니까? 뭐 우린 다 예측을 하죠. 그래서 예측 능력은 사람이라면 컴퓨터를 사면 OS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듯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라는 거죠. 근데 무엇이 문제냐? 그것을 어떤 사람은 공부와도 마찬가지예요. 일정한 수준 이상 향상을 시킨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통찰력은 신비적인 능력이 아니라 모두가 다 동일하게 갖는 능력이고 차이는 그 통찰력의 날카로움의 차이다. 그럼 그 날카로움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훈련의 차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통찰력은 훈련할 수 있다. 미래 예측 능력은 훈련해서 얼마든지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힘들게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일정 수준은 해야 돼요. 언제는? 확실성의 시대가 아니라 불확실성의 시대다. 확실성의 시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가 어제 했던 생각이 오늘도 맞고 오늘 했던 생각이 내일도 맞는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굳이 또 다른 시나리오 혹은 뭐 미래를 좀 더 예측하는 능력을 훈련받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그대로 프로젝션 돼서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측도 내가 예측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흘러나갑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의 시대, 패러다임 체인지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올 때는 과거의 것들이 잘 안 맞아요. 이럴 때는 미래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일정 시간에는 곰곰이 생각해보는 게 필요해요. 그때 맞출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다른 가능성이 뭔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통찰력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 관점을 많이 할수록 예를 들면 여기 포인터가 있습니다. 포인터를 앞면만 보는 사람하고 앞면, 뒷면, 옆면, 위아래, 그 다음에 겉면, 속면을 다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이 훨씬 더 이해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걸 잘 활용할까요?
간단합니다. 다방면으로 본 사람. 다양한 관점을 가질수록 인간은 놀라운 것은 인간의 뇌는 다양한 관점을 가질수록 인간의 뇌는 의사결정력이 좋아져요. 하나에 꽂히게 되면 그걸 우리가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죠. 혹은 과거의 매너리즘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럴 때는 평상시에도 그건 위험한 거지만 특별히 변화의 시대에는 브라셀스 시대에는 이러한 관점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의 그 생각대로 안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관점, 한국의 미래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과거와 비슷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나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 하나, 그렇지 않고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인구 구조가 바뀌었으니까. 쉽게 해서 지난 3, 40년은 확장의 시대였다면, 네, 기업도 확장하고 사업도 확장하고 우리 활동도 확장하고 확장의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수축의 시대. 수축사회라는 책도 그런 사람이죠. 수축의 시대.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과거에는 한국 안에서도 기회가 많았다면, 혹은 과거에는 한국 안에서는 수도권으로 가는 기회가 많았다면, 미래에는 한국 안에서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다. 심지어는 그 기회가 발생한 도시가 달라질 수도 있다. 도시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일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산업이거든요. 산업이 흥황하면 그곳에 일자리가 많고, 그 산업이 흥황한 지역에서 다시 그 산업이 쇠퇴하면 일자리가 줄어들죠. 또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떤 특정한 지역에 산업이 흥황했다가 쇠퇴하면 빨리 산업을 바꾸면 되지 않나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네.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A라는 지역의 산업이 과거에 10년간 흥황했다면 그래서 쇠퇴하면 여기에 새로운 산업을 다시 얻은 게 아니고 다른 지역, B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희비가 달라지는 거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혹은 심지어는 이제는 한국에서만 생각해. 앞으로는 글로벌 시대니까 우리가 기회를 미래에서 찾아야 되니까 한국이 여러 가지 수축사회라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 한국은 수축사회지만 세계는 팽창이 지속되거든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매 11년마다 10억씩 증가 중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로 가면 21세기 말이 되면 최소 100억, 많게는 120, 130억이 돼요. 그러면 지구 하나가 새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최대. 시장, 지구라는 중국이라는 시장이야. 중국, 인도, 동아시아를 다 합친 시장이, 아프리카를 합친 시장이 새로 21세기 말에 나타날 수 있어요. 오, 박사님 21세기 말이면 굉장히 먼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80년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서 지금 20살 밑에 계신 분들은 21세기 말까지 사실 거고 굉장히 운이 좋으시면 22세기를 맛보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때쯤 화성에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21세기는 우리 범위 안에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 범위 안에 내 살아생전에 지구가 하나 새로 생겨나는 거죠. 확장이라는 거죠. 내부는 줄지만 세계는 확장한다. 그러면 그 힘을 집어넣고 우리가 또 다른 가능성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나의 은퇴 후의 삶이든 우리의 비즈니스든 혹은 내 자녀의 삶이든 그리고 아까 산업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몇 가지 시나리오 제가 간략하게 쉽게 말씀드렸지만 또 제 책에 여러 가지 자세히 나오겠지만 그거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될 건 뭐냐? 미래는 예언할 수 없지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측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미래는 내가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느냐, 나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 예측력에 굉장히 크게 좌우를 당한다. 그런데 그 예측 능력은 신비적인 능력이 아니다. 누구나 같이 태어나는 거고 미래 예측 능력은, 통찰력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나 더 나간다 그러면 박사님 무슨 훈련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던질 수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큰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양한 지식입니다. 세계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콩 사태가 지금 큰 한 고비를 넘었죠. 그래서 중국에서 송환법에 대한 처리를 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홍콩 행정장관이 처리를 했죠. 그런데 그거는 중국 안에 있기 때문에 시진핑의 허락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중국 정부가 지지 성명을 낸 겁니다.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큰 고비를 넘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홍콩 사태가 큰 고비를 넘겼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될까요? 홍콩에 금융 충격이 생기고 외국 자본이 빠지고 그러면 중국의 기업의 70%가 홍콩에 자본을 조달합니다. 중국 기업에 문제가 생기고 중국은 지금 상업용 부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부동산 버블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홍콩이 트리거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시진핑
이 민주화 시를 중국 정부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막는 게 민주화 시에 대한 진압인데 이거를 한 발 물러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국 본토의 영향의 불확실성 때문에 여기에 미중 전쟁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가 그 파장이 중국 전체에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한 발을 빼고 장기화 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진압을 했다면 중국도 문제가 중국만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그 정도면 한국은 지금 가계부채, 부동산법을 심각하죠. 충격적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합니다. 그럼 여러분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홍콩 사태입니다. 세계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된 세상, 이게 세계화예요. 이 세계화에 대한 관점에서 나의 미래를 봐야 되고 이 세계화의 관점에서 나의 자산의 미래를 봐야 되고 이 세계화의 관점에서 나의 직업의 미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대한 이해를 폭을 넓혀야 됩니다. 깊지 않아도 최소한 신문기사가 이런 기사가 나오면 어떤 건지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나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신문도 많이 읽으시고 가능하면 지금까지 나와 관심 없었다, 내 전문 영역과 전혀 관심 없었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넘어서더라도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100세 시대니까요. 앞으로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통찰력은 연결도 공부를 많이 할수록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훈련을 뭘 해야 되냐? 사고의 기술입니다. 미래의 지금 통찰력은 사고력으로 하는 거예요. 사고력을 두 가지로 쓰는데 생물학적 사고와 물리적 사고를 두 가지로 씁니다. 생물학적 사고는 뇌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사고의 기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시스템적으로 생각하고 추론하고 하는 거죠. 사고의 기술을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숙련도를 높여야 됩니다. 즉 내가 들은 지식, 데이터들을 머릿속에 사고의 기술을 어떻게 조합해서 연결하느냐, 어떻게 확장하느냐 라는 부분들, 어떻게 나와 연결시키느냐가 사고의 임무를 하는 겁니다. 답을 외워서는 안 돼요. 문제풀이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 사고할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사고가 서툴죠.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사고력은 놀라운 것은 쓰면 쓸수록 발전합니다. 내 사고력이 발전하지 않았다. 간단해요. 잘 안 썼다라는 거죠. 그 대표님이 귀찮아 생각하기. 이거 이제 우리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조직이, 사회가, 국가가 나를 보호해줬을 때, 은퇴까지 보호해주고, 은퇴 후의 삶을 보호해주고, 나는 국가나 조직이 주어진 일만 열심히 잘하면, 매일달 잘하면, 나의 인생 전체를 보호해줬을 때, 이게 종신고용의 시대입니다. 이럴 때는 귀찮게 사고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일만 잘하면 되죠. 거기까지 생각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거대한 항공모함에 나는 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거기서 내 일만 잘하면 배가 태평양을 건너가 주는 거죠. 폭풍우도 막아주는 거죠. 그러나 나 혼자 살아야 되는 시대예요. 이럴 때 어떻게 돼요? 내가 혼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봐야 돼요. 내가 노를 져야 돼요. 내가 탐방을 해야 되고 내가 기후 변화를 알아야 되고 바람의 흐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서 사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지금 요새 사고에 대한 어떤 강조점이 많은데 이건 창의적인 뭔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얘기하는데 생각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 나의 힘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왜요? 내 인생은 아직도 몇십 년 남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게 생물학적 사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새로 나온 기술이죠. 나의 사고의 기술을 보조적으로 쓰는 거죠. 그게 바로 외부에 있는 물리적 도구입니다. 그게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나의 사고를 도와준다. 그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은 나의 사고를 도와주는 겁니다. 나의 사고에서 내가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대신해 주죠. 그리고 나는 더 중요한 것에 대해 사고를 쓰게 해주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인간과 사고에 협업을 하는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10년 전에 스마트폰이 나오고 컴퓨터가 나오면 이렇게 나왔을 때 많은 사람 좀 나이 드시면 그랬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스마트폰을 그렇지만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인공지능. 미래에는 인공지능을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을 쓰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나 혼자 다 사고를 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살까까지. 그러나 인공지능을 쓰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 점심에 뭐 먹으러 갈까? 결혼 20주년인데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무슨 선물을 할까?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안 해도 돼요. 인공지능이 알아서 나보다 나의 와이프를, 나보다 나의 남편을 더 잘해서 그냥 추천해줍니다. 그러면 그냥 하면 돼요. 사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사고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럼 그거는 인공지능에 맡기고 나는 더 중요한 사고를 하는 거죠. 네, 나의 작은 흐름은 어떻게 할 건가? 세계를 어떻게 볼 건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현격한 차이가 나게 된다는 거죠. 당연히 이것도 남녀노소 구분 없습니다. 무조건 써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단 하루를 살아도 인공지능을 써야 됩니다. 인공지능이 사고를 대신한다면 인공지능에 몸을 달면 로봇입니다. 로봇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로봇의 시대도 역시 곧 인공지능 그 다음으로 옵니다. 그 로봇은 뭐냐? 내 육체의 연장입니다. 인공지능이 내 두뇌의 연장이라면 로봇은 내 육체의 연장. 당연하죠. 그래서 로봇 기능, 그게 몸에 부착하는 로봇이든 몸 밖에 있는 인간을 닮은 로봇이든 써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내 육체의 연장이기 때문에. 사람은 간단합니다. 뇌와 육체를 써서 가치와 행복과 부를 만듭니다. 당연히 뇌와 육체의 연장을 쓰면 가치와 부와 행복의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나 더 확장할 수 있는 확률적 가능성이 높아지죠.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으면 내가 밖에 나가서 나의 일을 하기에 혹은 나의 가치적 활동을 하기에 또 행복을 찾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의 제약이 있죠. 네. 저희 장인 장모님이 이번에 여름에 미국에 놀러 오셨어요. 네, 근데 이제 장모님이 자기는 다 70이 넘으셨기 때문에 장모님 또 이렇게 고관절이 안 좋으셔요. 몇 번 오시려 했다가 그때마다 허리 수술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못 오셔서 이번에는 기어코 준비를 잘해서 오셨어요. 예. 처음에는 플래시보 효과가 있어가지고 딸네 집에 온다고 그러니까 기뻐가지고 모든 병이 다 없어져가지고 오셨어요. 플래시보 효과. 안 아픈 거죠. 여행을 그래서 제가 2번을 나눠봤는데 한 4박 5일씩 힘드시니까 한 번 갔다 올 때는 괜찮은데 2번째부터 이제 탈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대로 아프기 시작한 거잖아요. 못 가셨어요. 좋은데 뭐 동굴 이런데 뭐 그런데 이제 거기 좁고 또 뭐 계단 올라가니 못 가신 거죠. 앞으로 30년 더 사셔야 돼요. 그럼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로봇의 기술이 오면, 쌓이고 있으면 그것을 힘입어서 내가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일도 할 수 있고, 많이 돌아다닐 수 있고, 내 가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미래의 삶이고,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아무튼, 통찰력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혹은 육체적인 능력들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커다란 변화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도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분만이에요. 전면적인 변화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전면적인 변화. 여러분의 부동산의 가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올 연말에 내 아이에게 무슨 과를 해야 될지 진로 이르기까지 혹은 내가 은퇴 후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라는 부분까지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에서 통용됐던 은퇴원이 이렇게 하는 거야, 직업이 이렇게 모르는 거야, 뭐 이런 직업을 해야 존경받고 돈을 벌어,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다 바뀌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전문가처럼 다 맞출 수도 없고 다 예측할 수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은 신비적인 능력이 아니라 훈련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물을 나타내는 것은 관점의 변화입니다. 만약 최소한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까? 들어보셔야 됩니다. 내 생각하고 다른데 틀린데 하지 마시고. 미래 얘기는 어느 누구도 맞다 틀리다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미래는 가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 사람의 얘기는 맞았고 저 사람의 얘기는 틀렸다라고 하기 전에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저런 면도 있겠구나.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런 면도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놓고
미래에 대해서 한국의 미래든 세계의 미래든 다양한 생각들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다면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생각과 이 생각은 이런 차이점이 있고 이런 공통점이 있고 그 작업들만 여러분이 잘 꾸준히 해 나가신다면 그 작업들을 해 나가시면서 신문을 본다면 신문이 다르게 볼 겁니다. 그리고 그 작업들을 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의사결정을 하신다면 최소한 지금보다 그렇지 않았던 때보다 훨씬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훨씬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그 결과가 바로 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다 말씀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혹은 새로운 사회적 환경 사건이 터지면 미래가 바뀌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새로운 기술이든 새로운 사건이든 이런 사회적, 기술, 산업 이런 변화들은 미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또 다른 가능성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미래를 만들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미래를 만들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건이 미래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미래를 만드냐? 그것들은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 지금과 또 다른 가능성들을 만들고요. 미래는 그 중에서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미래입니다. 즉, 내가 그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나의 미래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람이 미래를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그래서 여러분이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와 똑같이 한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과거와 다르게 살기를 작정했다. 다른 생각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미래를 다르게 만드는 첫 출발입니다. 감사합니다. 논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쉽지가 않은데 저도 이제 강연을 들으면서 두 가지를 진짜 놀랐어요. 첫 번째는 아까 관점을 바꾸면 진짜 좀 자세히 보인다, 내가 모르는 것도 보인다라는 부분을 좀 놀랐고, 두 번째는 PPT를 한 100장 가까이 준비해 오셨는데 한 번도 안 넘기시고 아니 너무 놀랐는데, 그 박사님 저희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두 번째 장이라도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네. 준비해 오셨는데 이렇게 네, 엄청 많은 준비를 해오셨는데 저도 이제 보면서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작가님 아까 사전 미팅을 했는데 한 3시간 분량의 이렇게 자료 준비를 이것 때문에 해오셨는데 네, 다음에 또 네, 다음에 저희가 또 한번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하시는, 저희가 사전 질문할 때는 스크린을 걷고 야외 배경을 좀 보면서 진행을 합니다. 또 태풍이 어떤지 궁금해하시니까 밖에 환경을 저희가 좀 보여드리는, 네, 궁금하시죠? 네, 밖에 지금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보실 수 있는. 별로 안 불죠? 네. 그래도 좀 부는 편인데 여기 많이 찍으셔가지고 저희 보라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전 질문을 좀 받았는데요. 네. 질문은 사전 질문이랑 현장에서 오늘 강연을 듣다가 이 질문은 내가 오늘 박사님께 작가님이 꼭 한번 해야겠다, 현장 질문하고 번갈아 가면서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앞으로의 상품을 어떤 게 구매하면 낫냐. 근데 그건 아까 강연을 듣다가 작가님도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른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남한과 북한은 과연 통일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과 혹시 통일 후 변화, 그리고 북한, 한국의 5년, 북한의 5년 미래를 혹시나 그냥 예측을 간단히 해주신다면 어떨지 좀 궁금하다고 최재규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일의 미래 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예측하는 걸로 보면 이제 가장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미래, 이걸 이제 저희 미래학에서는 베이스라인 퓨처라고 하거든요. 가장 기본이 되는 미래, 가장 그럴듯한 미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통일은 제 개인적으로는 30년 후에, 빨라야 30년 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미래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분위기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북미 간의 관계가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이 확립이 되고 정통성이 확립이 될수록 김정은 정권이 내부 안에서 권력의 안정성을 갖게 되고 물론 이제 뜻밖의 사태는 있어요. 쿠데타도 있고 뭐 갑자기 심장마비로 이런 거 당할 수도 있고 뭐 하겠지만 뭐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미래를 걸 수는 없으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북미 간의 핵 협상이 잘 되고 한반도의 평화가 조성되고 뭐 국교가 정상화되고 이러면 당연히 김정은 정권이 30년 이상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북한은 경제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뭐 미국이 원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중국이 기본이 되고 한국이 또 경영을 하고 러시아가 지원을 받으면 북한은 워낙 경제가 밑바닥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10% 20%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이건 진짜로요. 왜냐하면 우리 역사를 보면 백성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뭐 누가 왕이 되든 상관없고요. 몇 살이 왕이 되든 상관없고 등 따스고 배부르면 그게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등 따스고 배부르게만 해주면 자기 자산들이 늘어나고 하게만 해주면 결코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공고하게 되겠죠. 그리고 경제성장이 뛰어나면 위대한 지도자를 추앙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김정은이 자기의 생물학적 수명을 다할 때까지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병도 있고 뭐 비만도 있고 그러지만 그래도 최고의 의료를 받으니까 지금은 죽고 싶어도 안 그잖아요. 안 죽여주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혜택을 받으면 아버지 할아버지의 생명의 내용을 봤을 때 최소 2, 30년은 살 수 있다. 그러면 통일은 김정은이 물러난 이후에나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통일은 30년 후 빨라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도 이제 강연을 듣다 보니까 이제 박사님 그 강연이 보통 이제 연령층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20대에서 50대, 60대까지 많이 온다 했는데 가장 앞자리에 엄청 어린 학생이 이 강연을 꾸역꾸역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학생분에게는 지금 몇 살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몇 살이에요? 11살. 네, 11살. 어느 분이 데리고 오셨나요? 그 두 분께는 저희가 따로 선물을 학생들이라고 도서상품 3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래 버티셨는데. 그래서 제 학생이 11살이 아직은 어떤 걸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꼭 그 명강 브라쇼 할 때 작가님들 모시고 혹시 학생들이 있으면 학생들한테 혹시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다 뭐 이런 말이 있으면 학생을 위해서 또 자녀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학생이 되고 또 부모님한테도 뭐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얼굴이 이렇게 돼도 애가 넷이거든요. 충격적이죠. 오늘 전체가 가장 충격을 받은 친구 같아요.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통일 30년은 이 정도 충격을 안 받으셨는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죠. 아들만 넷입니다. 아들 둘을 낳고 아빠의 로망이 딸이잖아요. 낳는데 아들 쌍둥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들 넷을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또 부모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미래에 어떤 직업을 선택해라, 뭐 어떻게 해야 돈 번다, 뭐 자본의 흐름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적 흐름과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앞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요, 다양성의 시대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의 가치관이 혼전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직업의 변화도 많고요. 이제 그런 것들 환경을 고려하고 또 한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무엇이 돈을 많이 버느냐, 어디를 가야 글로벌 기업에 가느냐, 뭐 그건 과도 중요하지 않고 막 학교를 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의 시대를 원샷 원킬의 시대라고 표현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대학을 어디를 들어가느냐가 평생을 좌우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원샷을 위해서 태교 때부터 영어를 가르쳐 하는 거죠. 한 번의 기회밖에 없으니까. 그게 지금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평생을 갔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직장이 평생 직장이었고,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네. 아까 100살, 120세를 살아야 되죠. 그러면 지금도 이미 종신보험이 붕괴되면 한 직장에 평균 근속기간이 7, 8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30대에 들어가서 100살을 살고 120세를 살면 70년, 80년을 일해야 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10번 이상은 회사를 바꿔야 돼요. 회사를. 이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 말은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표현을 드렸으면 정말 죄송한데요. 조금 일반적인 표현이었어요. 첫 끝발이 이럴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못해도 갈수록 잘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시대에는 우리가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다 거두절미하고요.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들, 저도 우리 아이들거든요. 이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시키십시오. 제가 그게 꼭 해주고 싶은 미래학자로서. 어떤 분은 그래요. 박사님, 뭐 대부분 분들이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 자녀들은 다 열심히. 아니에요. 저도 그냥 하고 싶은 거를 시켜요. 하고 싶은 거 해라. 물론 아이들이 이것도 아셔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보고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디자인 해주보면 아이들이 성격에 따라서요. 좀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뭔가 자기 의사표현을 잘하는 애들은 꿈을 막 얘기해요. 근데 놀라운 것이 그런 애들은 꿈이 매년 바뀌어요. 그렇죠? 네. 근데 내향적이고 조금 심사숙고한 애들은 절대로 꿈을 물어보면 얘기를 안 합니다. 모른다고 하죠. 그거는 그 아이가 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신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는 꿈이 없다. 스트레스 받쳐가지고 우리 애는 꿈이 많아. 이것도 뭐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 계속 바뀌니까. 나중에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인생도 길어지다 보니까 꿈이라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좋은 것을 찾는 것은 시간이 오래 필요해요. 20대, 30대, 어떨 때는 40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몰아붙이지 마시라. 그래서 부모가 아이가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오래 걸리니까,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시대의 변화를 읽는다면 그래도 최소한의 생존 수단들은 기술적으로 가르쳐 줄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고 그 다음에 컴퓨팅 사고가 필요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술들은 그거는 재능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기술의 문제예요. 산수를 외우듯이 뭐 이런 거니까. 뭐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 그런 게 주산부기를 배웠어요. 그걸 뭐 재능이 있어서 배우지 않잖아요. 다 배워. 왜? 그거 다 배워야 되는데 그거 다 배웠어요. 조금 지나면 컴퓨터를 다 하래요. 다 했잖아요. 그거는 왜 그래요? 이 시대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런 기본적인 스킬로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모가 권해서 가르쳐줘야 되지만 나머지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직업이 변하고 회사도 변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것들을 찾아가고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오히려 100세, 120세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도 자기가 원하는 걸 찾게 해주고 부모님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 네분 자녀 네 분을 죄송합니다. 아들 네 분을 키우고 계시는 박사님께 위로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현장에서 한 분을 혹시 딱 한 분만 받고 싶은데 오늘 이 질문은 한번 박사님께 꼭 한번 하고 싶다. 네, 가장 먼저 드신 안경 쓰신 저 뭐 어디에 투자해야 되나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저 뒤에 어디? 네, 저기 뒤쪽에 계십니다. 박사님 직접 뵙게 돼서 정말 기쁜데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박사님 책을 읽었었던 적이 2016년 2030 대담한 도전을 봤을 때입니다. 네. 그때는 제가 회사에서 상품 전략을 맡고 있어서 네. 그때 그 박사님 책을 봤는데 거기에 언급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예. 근데 제가 3년 뒤에 지금은 저희 회사에 그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사업 개발을 맡고 있어요. 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박사님이 3년 전에 그 책을 쓰셨을 때 LG와 삼성에 대해서 봤던 관점과 올해 그 앞으로 한국에 대한 미래를 시나리오를 쓰셨잖아요. 네. 그때 현재 시점에서 보는 LG와 삼성이 뭐가 달라졌다. 그러니 이걸 좀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 간단하게만 제가 제 개인적인 소견을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시나리오 속에 한국의 미래, 한국 기업의 미래를 다루다 보니까 또 본의 아니게 대표적인 기업들을 다루게 됐습니다. 삼성도 다루고, LG도 다루고, 현대기아자동차도 다루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기에 위기도 얘기하고 기회도 얘기를 했습니다. 위기적 측면에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이 위기 구간을 제가 책에서 제시한 위기 구간을 돌파를 한 것은 아니다. 좀 운이 좋게 외부적 환경이 미중 전쟁이 일어나거나 혹은 브렉시트로 인해서 조금 딜레이 되거나 혹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다가 다시 이런 미중 전쟁 때문에 조금 홀딩이 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위기가 다가오는 속도가 늦어졌다, 연기됐다, 딜레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위기가 거의 극복하거나 혹은 빠져나가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것 같고요. 여전히 다가오는 위기에 대해서 조금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했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기업은 가장 큰 위기가 물론 국제적 환경에 그런 변화도 있겠지만 사실은 밑에서 쫓아오는 중국의 추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품마다 제품마다 다양한 어떤 그런 위협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일본과 미국의 반격들. 그래서 그 안에서 결국은 기존 산업 중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익히 알고 있는 산업 중에서 제가 이제 기업에 가면 늘 하는 말인데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것을 계속 끌고 가고 어떤 것을 버려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기업을 개인적으로 평가한다면 저 기업이 10년, 20년 후에도 계속 글로벌 기업이 될 것이냐 아닐까는 여러 가지 평가의 기준이지만 첫 번째,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하는 자를 본다라는 거죠. 최악의 경우는 지금 있는 걸 다 끌고 가는 겁니다. 왜냐? 절대로 우리는 지금 하는 그 계열사들을, 업종들을 다 끌고 못 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서도 한번 제시를 했지만 기업이 예측을 해서 결국은 어떤 부분, 그 10개라면 2-3개는 우리가 계속 가서 세계 1등을 계속 할 수 있다라고 되는 걸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적당한 시기에, 즉 우리를 쫓아오는 중국이든 혹은 인도든 다른 기업에게 혹은 그것을 합병하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되겠죠. 산업 간에 기업 간에 그런 기업에게 가치가 있을 때 프리미엄 세일 팔아야 된다. 왜냐? 시간이 지나면 IBM도 그렇지 다른 회사가 그렇지 나중에 제값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더 얹어주고 회사를 청산해야 되는 그런 곳에 몰리게 된다. 반드시 그건 온다라는 거죠. 그게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 그러면 그때 가서 손해니까 지금 그것을 팔고 그래서 얻는 그 프리미엄, 권리금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했던 2-3개, 이 2-3개는 중국이 아무리 쫓아와도 혹은 미국이 아무리 방어를 해도 우리가 글로벌 탑에 계속 유지하거나 갈 수 있다 하는 데는 그 프리미엄 세일 한 걸 가지고 총력을 다해서 기울여서 시너지를 내서 가야 된다 라는 게 제가 제시했던 기존 산업의 해법입니다. 그것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가 드러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본다면 기업들이 거기에 고민을 시작했다라는 부분은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적인 기업들은 30대 그룹은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2-3개에 집중하는 걸로 그 규모를 만들지 못하겠죠. 그래서 나머지 잃어버린 규모를 미래 산업으로 가야 된다. 그럼 그 미래 산업에서 오는 순서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특별히 삼성이나 현대기아자동차나 혹은 SK나 LG나 우리 이런 글로벌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만 큰 기업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벤치마킹을 했을 때는 선두가 했던 걸 따라가서 시장을 빼앗아 오는데 만족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구글이나 애플이나 혹은 세계적 어떤 기업들처럼 우리가 시장을 개척하고 만들어가고 이게 표준이고 미래자동차는 이렇게 하고 미래인공지는 이렇게 하고 미래 스마트폰은 이렇게 가고 하는 부분들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상품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어떤 기술 개발이나 연구들이 필요하다.
라는 거죠. 그랬을 때 시장을 결국은 그렇거든요.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1등을 하는 방법은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먼저 한 사람이 시장을 만들면 시장을 만든 사람이 시장의 지배자가 돼요.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시장을 기다리지 말고. 단 시장을 만들려면 많은 에너지와 힘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견뎌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견디면 미래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방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아가면 뭐 제가 책에서 얘기했던 위기와 기회에서 위기는 커지지 않게 만들고 기회는 극대화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으로 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지금보다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1세기 아까 제가 인구를 말씀드렸죠. 지구가 하나 더 태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최소한 지구의 절반, 최소한 중국 시장이 하나가 더, 인도 시장이 하나가 더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최소한. 그렇다면 시장이 생긴다는 것은 부도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기업이 지금보다 최소 몇 배 이상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이제는 전 세계 부가 축소되고 이제 성장의 시대 끝났다 그러지만 저는 절대로 끝났지 않았다고 봅니다. 21세기는 20세기보다 훨씬 더 성장하는 더 큰 시장이 올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질문은 아니고 오늘 정말 태풍을 뚫으시고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제가 알기로 제주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멀리서 오셨고 또 뭐 가깝던 멀던 솔직히 뭐 이렇게 언론에서는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굳이 그거를 뚫고 오신 여기 보라 회원들이 많은데 여기 회원분들한테 마지막 응원의 메시지 한번 마지막으로 하고 네. 강연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뭐 미래학자로서 미래에 대한 얘기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혼돈의 시대, 또 과거의 것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기회들이 사라져간다 라는 생각을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네, 그런데 기회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기회가 지금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기회로만 보면 계속 줄어든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더 큰 기회가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미래가 나를 만들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미래를 만들면 희망이 생깁니다. 미래가 나를 만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미래를 잘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21세기가 20세기보다 더욱더 여러분에게 더 나은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